이쪽은 인텔의 새로운 코어 얼트라 9285K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인텔은 새로운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실제로 오르는만 4900K보다 더 나을까요? 이것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글쎄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소식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우리는 이 코어 얼트라 9를 크리에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서 살펴보고 크리에이터로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후키즈.com에서 윈도우즈 라이선스를 저렴하고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 TN20을 사용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를 완료하고 키를 복사하여 활성화 설정에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모두 끝났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19 라이선스도 확인하세요. 추가 할인을 위해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후키즈.com을 확인하세요. 이제 ND에 대한 작은 메모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이즌 9000 샘플을 여기 가져와서 실제로 테스트하고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ND에 아주 좋은 연락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나이즌 9000 샘플을 요청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신 소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크리에이터에게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든 결과를 왜곡하거나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샘플은 에이수스가 친절하게 제공해준 9900X입니다. 그래서 얼트라 9를 9500X와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AMD는 더 나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어서 AMD 실현시켜봅시다. 먼저 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얻은 성능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텔이 어떤 기조연설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정보입니다. 인텔이 왜 보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서 비교할 CPU는 제가 테스트한 4900K입니다. 285K, 7950X, 9900X. 이 중 하나라도 또는 테스트 벤츠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코어와 스레드에 집중한다는 새로운 285K의 스레드가 실제로 32개에서 24개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900X와 일치합니다. 최대 P코어 터보 주파수를 살펴보면 P는 성능을 의미하고 있는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주파수는 5.7GHz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P코어 모든 코어 최대 주파수는 4900K의 5.6에 5.5GHz입니다. 부스트에서 300MHz이지만 모든 코어 부스트는 100MHz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500MHz에서 3.7GHz로 올라간 기본 주파수를 살펴보면 이 코어 기본 주파수는 2.4에서 800MHz에서 3.2GHz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대 터보 주파수는 4.4에서 4.6으로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AMD에는 이 코어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든 성능 코어일 뿐이며 가능한 부스트합니다. 최대 5.1GHz 모든 코어와 5.7 및 5.1은 단일 코어, 동네의 부스트 클럭입니다. 최대 PCI 세대는 5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4개의 PCI 레인이 있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에서 그걸 듣지 못했습니다. 브리핑에서도 그걸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4개의 PCI 레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PCI 5세대 레인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16개 더하기 4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PCI 5세대입니다. 즉, GPU를 16개 레인 PCI 5세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PCI Gen 5 X4를 시행하는 2개의 M.2 SSD가 있습니다. 분명히 칩셋이 추가로 제공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주 좋은 통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DDR4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텔 플랫폼에서 DDR4의 끝입니다. L2 캐시는 32에서 40MB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최대 터보 전력은 125와 250입니다. 이제 인텔이 실제로 3가지 다른 전력 프로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표가 옆에 있습니다. 인텔 기본, 인텔 성능 및 인텔 극한입니다. 이 3가지가 모두 어떻게 수행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능이 저하되는지, 성능이 향상되는지, 극한으로 적용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비디오를 보고 싶다면 그 영상은 아주 곧 나올 거예요. iGPU에 관해서는 그건 이름이 없어요. 인텔 GPU, 인텔 그래픽이라고 해요. 이름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지만 이전 이름은 웨지 770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여기서 한 가장 흥미로운 일 중 하나는 실제로 자체 칩을 포기하고 TSMC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칩은 TSMC의 3nm N3, B 노드와 리소그래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모든 것을 조금씩 모으고 있고 인텔도 조금은 모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TSMC에서 주요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약간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TSMC가 모든 경쟁사에 칩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애플, TSMC, 엔비디아는 TSMC를 사용합니다. 이전에는 삼성도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TSMC만 사용합니다. AMD, TSMC, 이제 인텔, TSMC도 사용합니다. 즉, TSMC가 가격을 올릴 것이고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인텔은 팹을 마무리하고 자체 칩을 만들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좋고 여러분에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돈을 벌게 되니까요. 알겠어요. 이 모든 시표는 다시 테스트되었고 테스트 플랫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시 테스트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AMD 라이젠 7000, 8000, 9000 CPU는 ASUS X872 마더보드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랜의 규모 64GB 킹스턴 퓨리 비스트 RGB 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젠 9000에서는 초당 5600MHz 트랜스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젠 7000은 제조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램이기 때문에 초당 5200MHz 트랜스퍼를 사용합니다. 쿨러는 360mm R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CPU에서 발생하는 모든 열이 제거되도록 하려면 클라이언트 열 페이스트는 최고의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운영 체제의 경우 실제로 젠 5 NVM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다른 제품이 있지만 성능은 매우 유사합니다. 따라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벤치마크가 있는 보조 프로젝트 드라이브의 경우 실제로 최고의 성능을 얻기 위해 약간 분리하기 위해 삼성 980 프로 1TB SSD와 모든 제품에 대해 몇 가지 다른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어 얼트라의 경우 코어세어 S1000, 디프쿨 BQ1000 미터 및 펜픽스 MP1000W입니다. 이제 코어 얼트라 플랫폼에서 지거바이트 Z890 에어로스 LTX 아이스 마더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킹스턴 퓨리 레니게이드에서 64GB, 6400MHz로 현재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램이기 때문입니다. 쿨러는 트릭스 패노라마 360mm이고 SSD 구성은 이전 플랫폼과 동일합니다. 인텔 12, 13, 14세대 ASUS 프로 EDZ790 크리에이터 와이파이 마더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2GB DDR5 킹스턴 퓨리 비스트 RGB 하지만 이제 14세대와 13세대는 초당 5600MHz, 12세대는 48MHz로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램 속도입니다. GPU는 RTX 4090입니다. 테스트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제 메모리 컨트롤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 CPU를 사용하여 슈퍼 CPU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CPU 업그레이드의 각 세대에서 실제 기본 지원 메모리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플랫폼에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재고 한도까지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세대는 4800, 13세대는 5600, 라이젠 7000 5200, 라이젠 9000 5600, 그리고 지금은 코어 울트라 6400입니다. 그래서 14세대에서 코어 울트라 9로 보시다시피 우리는 속도에서 800MHz를 얻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할 별표가 있지만 7950X는 초당 5200MHz이고 9900X는 5600입니다. 이 그래프는 인텔의 리뷰어 가이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온라인에서 모든 사람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텔 아웃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밖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AMD는 이에 대해 조금 더 공개적이며 4개의 팀으로 내려갈 때 3600MHz인 다양한 주파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6400개 보드에 슬롯이 2개 있고 CUDIM을 사용할 때만 공식적으로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CUDIM은 새로운 것입니다.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 단 하나의 샘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C는 다량의 주파수를 유지하고 탐색하고 다른 컨트롤러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작은 컨트롤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추가 기능인데 메모리 컨트롤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즉, 공식 6400 기반 주파수는 해당 제품에서만 지원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댐즈를 사용하고 있고 아마 당신도 사용하고 있을 킹스턴 퓨리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5600으로 간다고 합니다. 슬롯이 2개뿐인 경우입니다. 슬롯이 4개인 보드가 있고 크리에이터로 CU 딤즈를 사용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5600을 지원합니다. 좀 엉터리죠? 다행히도 기본 설정에서 벗어나도 안전합니다. 64GB에 6400, 4개의 희미한 슬롯 보드에 2개의 채널.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고 단 한 번의 충돌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괜찮았습니다.
단 하나의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마더보드에 4개의 슬롯이 있고 모두 채우면 4400MHz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셔널 8채널 메모리가 있고 6320으로 모두 실행할 수 있는 스레드리퍼 플랫폼이나 하이엔드 데스크톱 플랫폼이 있는 이유인 듯합니다. 반면에 이 프로슈머 플랫폼에서는 램 속도를 실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어 울트라에 192GB를 설치하면 더 나은 메모리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램 속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인텔이 실제로 그들의 스위트 스팟이 8000MHz 이상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터무니없는 진술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4900K에서 8000을 테스트했을 때 실제로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네, 물론 오버클럭하고 언더클럭하고 어떻게든 언더볼팅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자에서 꺼낸 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4800에서 8000MHz로 크리에이터로서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보려면 해당 비디오를 확인하세요. 이제 전력 소모량입니다. 인텔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아키텍처가 훨씬 적은 전력을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훨씬 더 낮은 전력으로 동일한 성능을 얻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285K는 써니뱅 R23을 활용할 때 실제로 소켓에서 254W 정도를 끌어옵니다. 인텔 기반 설정을 사용할 때 4900K도 254W를 소모합니다. 7950X는 230W를 소모하고 9900X는 162W만 소모합니다. 따라서 AMD는 여전히 약간 더 적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던 벤치마크를 찾습니다. 써니뱅 R24 4900K는 단일 코어 점수에서는 6.7%, 멀티코어 점수에서는 24% 느립니다. 단일 코어 점수로는 인상적입니다. 보통은 10% 이상을 기대하겠죠. 이전 영상을 기억하시겠지만 인텔은 약 9%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멀티코어에서 대략 24%는 좋습니다. 7950X는 단일 코어 점수에서 약 19%, 멀티코어 점수에서 약 16% 더 느립니다. 9900X는 단일 코어 점수에서는 약 9.5%, 다중 코어 점수에서는 약 30% 더 느리며 스레드 수는 동일하지만 4900K는 단일 코어 점수에서는 2.3%, 다중 코어 점수에서는 약 6.7% 더 느립니다. 7950X는 싱글에서 8.5%, 멀티코어 점수에서 15.9% 더 느립니다. 흥미롭게도 9900X는 약 1.9% 더 빠르고 싱글 코어 점수에서 약 2% 더 빠르고 멀티코어 점수에서 약 12.4% 더 느립니다. iGPU는 이제 코어 울트라 시리즈에서 새로운 기능입니다. 울트라 9, 울트라 5, 울트라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새로운 기능입니다. iGPU 성능이 실제로 얼마나 합성적으로 변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긱벤치 이후 iGPU, 오펀CL 및 볼컨 점수를 살펴보면 4900K가 볼컨 및 오펀CL 점수에서 약 55에서 58% 더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GPU 성능 업그레이드입니다. 포토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흥미롭네요. 4900K는 285K보다 6.5% 더 빠르지만 더 낮은 속도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4900K에서 더 느린 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950X는 코어 울트라보다 10% 더 빠릅니다. 이것은 이전 세대 라이젠이고 AMD는 이 새로운 제품보다 약 10% 더 빠릅니다. 그리고 9900X는 코어 울트라 9에 비해 포토샤프에서 약 20% 더 빠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기억하는 한 인텔의 포토샤프와 라이룸에서 항상 더 뛰어나고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도비와 AMD가 어떻게 협력해서 인텔 코어보다 AMD의 성능을 훨씬 더 잘 활용하고 최적화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4900K는 포토샤프에서 9900X와 7950X보다 느리며 매우 흥미롭습니다. 라이룸 클래식으로 넘어가면 여기서도 4900K가 285K보다 빠릅니다. 전체적으로 약 2.79 활성 점수에서는 약 22입니다. 그리고 활성 점수는 사진을 작업하고 페이더를 움직이고 사진을 조정하고 다른 사진 사이를 이동하는 단일 코어 점수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코어가 더 빨라야 하는 부분인데 써니뱅에서 단일 코어 점수가 6에서 7% 정도 더 좋았지만 여기서는 4900K가 22% 더 빠릅니다. 흥미로운
7950X는 전체 점수에서 약 16%더 느리고 9900X는 9.5%더 느립니다. 비디오 편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이지PU가 마침내 도움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4900K는 확장된 부분에서 약 4%더 느립니다. 전반적인 점수. 이제 이 점수를 보면 기본적으로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아이지PU를 넣은 긴 주오피 점수에서 4900K는 확장된 긴 주오피 점수에서 1.7%만 더 느리고 표준 긴 주오피 점수에서는 1% 미만 더 느립니다. 이는 아직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프리미어 프로 24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인텔 리뷰어에서 받은 점수보다 약간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칩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4900K와 비교하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7950X는 확장 및 표준 전체 점수에서 약 12에서 15%더 느리고 긴 주오피 점수를 보면 약 20에서 22%더 느립니다. 9900X는 긴 주오피 점수에서 18에서 20%, 표준 전체 점수에서 약 12에서 15%더 느립니다. 9900X와 비교하면 꽤 인상적이지만 이미 4900K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지PU를 살펴보면서 알아차린 또 다른 점은 작업 관리자가 코어 얼트라로 정확히 업데이트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지PU 사양을 살펴보면 아이지PU에 인코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GPU를 보면 두 개의 미디어 엔진이 있기 때문에 인코더가 두 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아이도스 4080 이상이지만 아이지PU가 있는 코어 얼트라는 디코더와 디코더 하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인코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통계에서는 있다고 하지만 작업 관리자는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아 실제로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래 댓글 섹션에 알려주세요. 애프터 이펙트로 넘어가서 이제 285K가 실제로 더 빨라졌습니다. 4900K는 1.4% 더 느립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멀티코어 점수는 12.3% 더 느려서 꽤 인상적입니다. 7950X는 약 6%더 느리고 9900X는 약 4.5%더 느립니다. 대빈시 리자이브로 넘어가서 여기서 기본적인 전체 점수는 대빈시로 계산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모든 하드웨어를 활용하지 않는 무료 버전 리자이브, 전반적으로 표준, 유료 버전, 그리고 AI 등과 같은 추가 코덱과 추가 기능이 있는 확장된 전체 버전. 여기서 우리는 4900K가 표준 및 확장된 전체 점수에서 약 1.6에서 0.4%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긴 GOP 점수는 285K가 정확히 잘 작동하지 않거나 아이지PU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드라이버 문제 또는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285K에 비해 4900K에서 41%더 느립니다. 터무니없죠. 하지만 프레임 내 점수는 21%더 느립니다. 14900K지만 흥미롭습니다. 7950X는 표준 전체에서 약 0.7% 더 느리고 확장된 전체 점수에서 약 2.6%더 느립니다. K잘터 285K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9900X는 표준 및 확장된 전체 점수에서 약 5.6%더 느립니다. 따라서 대린시 리자이버에서 비디오를 편집하는 경우 7950X 당신은 실제로 거기에 있고 이 인텔 코어 울트라는 실제로 당신에게 여분의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의 특정 추가 코덱을 지원하는 새로운 아이지PU가 있다고 말했음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인텔 아이지PU에서만 하드웨어 가속되는 소닉스 ABC 코덱입니다. 이제 이것이 정확히 어떤 코덱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인텔에서 답변이 왔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코덱 지원이 인텔 코어 울트라 200S 시리즈에서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11세대의 모든 인텔 아이지PU에서도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900K를 실행 중이라면 정확히 동일한 코덱 지원을 받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지. 코어 울트라 200S 시리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쁜 소식은 4900S 울트라 시리즈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블렌더로 넘어가면 4900K가 실제로 꽤 많이 밀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스터 점션과 클래스룸 장면은 14에서 30%더 느렸어요. 그래서 인텔이 멀티코어 속량을 실제로 개선한 부분이 바로 여기이고
이 코어 베이스와 부스트 클럭 속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멀티코어 성능이 실제로 개선되었고 우리는 블렌더에서 그것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스레들은 여전히 워크로드에 따라 약 1에서 7%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코어 수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동일한 양의 스레드를 가진 9900X는 이러한 블렌더 벤치마크에서 15에서 21% 더 느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3D 렌더링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V1에서 4900K는 약 23% 더 느리고 7950X는 약 4% 더 느리고 9900X는 약 17.8% 더 느립니다. 결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입니다. 먼저 나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니 인텔 12, 13, 14세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니 12세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면 4900K로 업그레이드하고 빌드 가이드를 보고 싶다면 아예 설명의 링크를 클릭하여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을 얻으십시오. 이제 4900K가 훨씬 더 저렴할 가능성이 높고 원한다면 4900K에서 DDR4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중 일부에서 라이젠을 이긴다는 측면에서 실제로 그렇게 인상적이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편집에서는 AMD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생각처럼 보입니다. 포토샵과 라이룸에서 코어 얼트로는 AMD만큼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코어 얼트로는 새로운 플랫폼을 찾고 있다면 여전히 애처가 있습니다. 대비 시 리저브에서 AMD는 똑같이 좋지만 여전히 인텔 코어 얼트로를 위해 주어야 합니다. 특정 코덱에서 더 나은 하드웨어 가속. 하지만 3D에서는 코어 얼트로가 매우 좋은 옵션처럼 보입니다. 성능이 매우 뛰어나고 전력 소모는 적으면서도 4900K보다 최대 30%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텔이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꾼 것입니다. 15세대가 아니라 코어 얼트로이라고 합니다. 왜 200 시리즈일까요? 모바일과 노트북 CPU로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노트북에는 이미 얼트로 100 시리즈가 있었고 지금은 얼트로 200 시리즈가 이미 출시되었습니다. 루너 레이벨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아키텍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다른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칩이 이전 칩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하드웨어가 열려 있습니다. 열점이 한 곳에 있고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항상 조절됩니다. 항상 11개까지 실행됩니다. 이 사람은 열 조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인텔은 매우 뜨거운 칩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더 이상 뜨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착한 360mm 쿨러는 정말 잘 작동했습니다. 오버클럭킹을 기대하세요. 300W 이상의 열 조절. 매우 놀라실 겁니다. 곧 영상이 나올 예정입니다. 개선된 메모리 컨트롤러는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PC의 레인과 연결성, IDP와 함께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진실은 인텔이 AMD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사진 편집은 AMD가 더 좋습니다. 비디오 편집은 인텔이 더 좋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3D는 아마도 인텔이 더 좋을 겁니다. AMD도 스레드리퍼를 가지고 있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새로운 플랫폼을 찾고 있다면 아주 오래된 플랫폼에서 온 사람이라면 이 플랫폼의 IGB와 비디오 편집 지원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들뜨게 합니다. 하지만 사진 편집을 한다면 이전이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AMD를 고수하세요. 예를 들어 12세대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큰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어떤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인지요? 이미 12세대를 사용하고 있다면 14세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저렴하고 14세대의 코어 얼트로 그보다 더 좋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세대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마도 아니면 그 이전이라면 이 코어 얼트로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플랫폼이 지원하는 향후 업그레이드와 새로운 플랫폼이 더 많은 PCI 레인, 연결성과 같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흥분하고 연결이 제한된 매우 오래된 플랫폼을 사용한다면 아마도 코어 얼트로가 여러분에게 적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코어 얼트로 9였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최신 가격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지역에서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에서 실제로 보여드린 얼트로 5에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코어 얼트로 9가 아니었습니다.
얼트라골은 아직 테스트 벤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테스트 벤치에 들어간 얼트라 5이고 저는 테스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 영상 잠깐만요. 영상이 곧 올라올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